최저기온 20도를 밑돌면서 19.7도를 유지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한낮에는 서쪽 지역이 30도 안팎의 낮 기온을 보이며 무덥겠습니다. 서울 31도, 광주, 대전, 제주 30, 대구, 강릉 각각 27, 8도를 보이면서 서쪽이 좀 더 덥고요. 내일 낮 기온은 서울, 세종, 대구 29도 등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떨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무난하겠고요. 오존 농도 일부 서쪽이 오후에 나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9도입니다. 기상청에서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명품 콘텐츠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2부 출발합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네, 매주 토요일 2부는 이 정치권 소식들 토론하는 이 끝장 토론 각설하고로 꾸며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좀 특별한 토론을 준비해봤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입니다. 지금 일주일이 지나고 이 대한민국 사회가 아주 시끄러운 상황이죠. 오염수의 안전성 문제,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 거기에 또 오염수 명칭을 오염수라 불러야 하느냐, 오염처리수야 불러야 하느냐, 모든 것들이 다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신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하는 시간 특별히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원자력 안전과 미래의 이정윤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의 정범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선 기본 입장부터 한 말씀씩 해보시죠. 이 대표님. 예, 일본 오염수 배출은 많은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배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배출하고 있는 거는 특히 이제 과학적으로 배출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힘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과학적이라기보다는 힘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따라가는 과학적인 논리는 아마도 이제 제가 볼 때는 진실성이 좀 더 좀 수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고요. 예. 여당이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입장이 방류를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거의 180도로 지금 돌아섰거든요. 그런 이유는 그 힘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G7에서도 최근 5월 달에 G7에서 IAEA가 독립적인 검증을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IAEA 보고서가 나온 것을 보면 탱크 내 저장된 오염수 핵종 농도 분포라든가 알프스 성능이라든가 이런 걸 검증을 거의 안 했고요.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해양 생태계 시료 데이터조차도 검증을 안 한 그런 상태에서 내놓은 그 IAEA 보고서 어떤 진실성이 있겠느냐. 그리고 설득력도 없다. 그래서 국민 안전이 달린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은
좀 더 솔직해야 된다. 그래서 법정 해양 투기가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결정된 것처럼 더 이상 국민들에게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솔직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일본의 힘에 의해 굴복당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범진 교수의 기본 입장. 지금 뭐 처리수 방류는 후쿠시마 원전을 해체하는 그 과정의 일부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그 배출 기준을 준수해서 혹은 배출 기준의 한 50분의 1 수준으로 낮춰서 공업용수를 제어된 상태에서 배출하는 것은 어느 나라나 어느 산업에서나 있는 어떤 일상적인 활동입니다. 뭐 공장이 있다 그러면 폐기물은 나오게 돼 있는 거니까요. 근데 배출 기준이라는 것을 뭐 상회했다거나 지키지 않았다면 그건 문제가 되지만 배출 기준을 한 50분의 1로 하회해가지고 배출하는 것들은 어떤 산업에서는 어떤 일상적인 일이다. 그래서 사실은 그 산업적이나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의미 부여할 일이 아니다. 그냥 자연이 다 받아줄 일이다 하는 건데 문제는 이것들을 어떤 정치적인 시선에서 보게 되거나 역사적인 시선에서 보게 되면은 뭐 일본을 뭐 편드는 것이냐, 뭐 일본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이냐, 아니면 일본을 굴복하는 것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결과적으로는 그 방류로 인해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피해를 입을 것이냐 안 입을 것이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되도록이면 저는 과학적인 눈으로 좀 봐야 된다 하는 것이 판단이고요. 많은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의혹들이라는 것이 증명된 것들은 아니고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하는 것들인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런 의혹만 들어도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이 어떤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그 의혹들이라는 것들을 제기할 때 좀 신중하게 좀 제기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떤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이나 뭐 얘기한 것이 남한테는 굉장히 큰 피해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의혹들을 제기하는 건 좀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또 개중에는 어떤 의혹을 일부러 만들어내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2011년도에 대규모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가 있었죠. 왜냐하면 사고 당시니까요. 근데 그때도 우리나라에는 아무 영향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1994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해수에 대해서 샘플링을 해서 그것들에 대한 방사능 농도 측정하는 일들을 쭉 했고 공개해 왔는데 그럼 2011년이면 그 중간인데 2011년 이후로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도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의혹들이 나와도 그것들이 다 사실이라 할지라도 2011년도 방류보다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용어에서부터 정범진 교수는 처음부터 딱 처리수 이렇게 부르시네요. 그렇죠. 오염수를 방류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정화하고 희석하고 처리해서 방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뭐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 오염수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불안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인 것이지 오염수를 방류하느냐 아니면 오염수를 처리한 처리수를 방류하는 것이냐 이건 자명한 일이죠. 네. 배출 기준을 뭐 50분의 1 수준까지 하회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 공장에서의 이 각종 오염됐던 걸 처리해서 버리는 것하고 똑같다. 맞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이 대표님? 예, 지금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버리는 거 자체가 일단 폐수기 때문에 버리는 거고요. 용어 정의에 한글 사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버리는 물이 폐수입니다. 여기는 핵 물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핵 폐수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거고요. 이거를 뭐 그 부드럽게 마사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부터. 그다음에 저는 처리수 오염수 같이 써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이트 내에서 부지 내에서 오염된 물을 처리해서 처리된 물도 스틸 아직도 오염돼 있지만 그 분간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어가 처리수입니다. 그러니까 발전소 내에서 기술자들이 다루는 용어로는 오염수다 처리수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인한테 얘기할 때 버리는 물이다. 그렇게 되면 핵 폐수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거를 굳이 뭐 아름답게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정확하게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게 국민들한테는 불안감을 작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안전기준 배출 기준의 50분의 1 이하로 하회됐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세요? 예, 배출 기준 우리나라 자체 처분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는
방사능 물질을 버릴 때 농도 기준이 있는데 예. 그 농도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희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해양 투기 자체가 그 한국 방사성 폐기물 자체 규정에 이제 농도 기준에 배출하는 걸 금지하고 있고 유엔 해양법이나 해사기구, 런던 협약 이런 데서 바다에 방사능 물질을 버리는 걸 금지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특히 가동 원전에서 버리는 거하고는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정당화가 돼 있거든요.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원전하고 에서는 일부 예. 이제 엄격한 기준에 맞춰서 버리는 것은 허용을 하고 있죠. 하지만 폐기 처분된 그런 해체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리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허용하는 기준이 없어요. 안전 기준도 없고. 아예 기준 자체가 없다. 예,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사추세츠주에서 최근에 필그림 원전 3,800톤이 나온 게 있어요. 해체 과정에서. 그걸 버리려고 했는데 그걸 주에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뉴욕주의 인디안 포인트가 원전이 있는데 그거는 아예 허드슨강에 버리는 거를 금지하는 법안을 주지사가 최근에 사인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이게 세계적인 추세거든요. 어떻습니까? 아예 기준 자체가 없이 금지되고 있다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닌가요? 예, 우선 지금 오염수라는 것과 처리수, 그다음에 핵폐수라는 것을 구분하지 않고 통용을 하고 계시고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느껴지는 핵폐수라는 표현을 이제 사용하시게 됨에 따라서 관련 모든 조항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고 계신 건데 지금 그 배출 기준을 훨씬 하회해 가지고 배출하는 것에 대해서 기준이 없다 아닙니다. 기준이 있는 거니까 배출 기준이라는 게 있는 근데 것이고요. 그 기준이라는 건 네. 정상 가동되고 있는 원전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게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봤을 때 정상 가동 중에서 나온 폐기물과 사고에서 나온 폐기물이 농도 기준만 낮다면 다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뭐 정상 가동한 것은 뭐 다 어떤 물질이 적게 나오고 어떤 사고 났을 때 어떤 물질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동위원소가 얼마큼 들어가 있느냐. 그게 문제인 거기 때문에 뭐 사고 난 원전은 안 되고 정상 온도는 된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뭐 IAEA도 나오고 런던 협약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오시는데 런던 협약을 직접 보시면 폐기물의 해양 방류에 관한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폐기물을 이제 과거에는 그 사용 해결료라든지 뭐 방사성 물질을 바다에 투기를 많이 했습니다. 1983년도 그 해양 투기 금지 조약이 있기 전까지는 그렇게 많이 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방류하고도 우리 열심히 물고기 먹고 살고 있었죠. 근데 방류 금지가 되면서 이제 런던 협약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여기에서는 그 핵 폐기물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산업 폐기물까지 모두 포괄적으로 해양 투기를 금지하고 있는 조약인데 여기서 핵 폐기물에 대해서 어떤 것들은 폐기의 대상이고 어떤 것들은 폐기의 대상이 아닌가 하는 것들을 결정하는 것을 IAEA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IAEA 보고서에서도 지금 일본에서 그 해양 방류하겠다는 것은 국제적인 관례상 적절하다, 적합하다, 적법하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이것들을 오염수라든지 처리수로 보신 게 아니라 핵폐수로 봤을 때는 저런 해석이 가능한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IAEA에서도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삼중수소를 제외한 모든 동위원소는 동위원소마다 배출 기준이 다릅니다. 예. 모든 동위원소를 배출 기준 이하로 만들어 놓고 삼중수소는 아직 여전히 배출 기준보다 높은 상태의 물을 우리가 처리수라고 하는데요. 그것들을 이제 물을 뭐 400배든 넣어가지고 희석을 시키는 과정에서 다른 동위원소는 뭐 400분의 1, 뭐 100분의 1 정도로 희석이 동시돼 버리는 것이고요. 배출 기준을 상회했던 삼중수소는 지금 1,500베크렐/리터 수준으로 낮추는 건데 1,500베크렐/리터는 우리 WHO에서 말하는 음용수 기준이 만입니다. 그러니까 음용수 기준의 7분의 1 정도로 만들어서 방류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뭐 국제적으로 안 된다, 금지가 되어 있다, 그 조항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더 말씀드리면요, 그 IAEA 최종 보고서의 목적에 알프스 처리수를 해양 방류, 디스차지하는 과정에
국제안전기준 부합성을 평가하는 기술적 검토 결과와 확인 사항을 제시한다. 이렇게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디스차지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 디스차지를 곳곳에서 이제 해양 배출을 한다는 의미로 디스차지를 용어를 쓰는데 그게 IAEA 국제법 시리즈 1번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게 법이거든요. 보고서가 아니고. 그 법을 보면 사용 해결료 및 폐기물의 안전관리 조약인데요. 국제 컨벤션입니다. 176개국이 다 사인한 거예요. 여기에 디스차지란 거에 정의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그 정의가 뭐냐면 규제받는 정상 중인 핵시설에서 규제 한도 이내 방사성 핵체 또는 가스의 적법 절차에 따른 배출로 정의하고 있어요. 즉 해체되고 있는 시설에서 배출하는 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정상 작동 중인 것만. 예. 그러니까 IAEA 스스로도 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질 않는 거죠. 임의적으로. 그럼 그걸 고쳐야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핵 폐기물로 보시면 저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음용수 기준을 훨씬 하회하는 방사능 농도가 거의 없는 그런 어떤 뭐 배출 기준의 뭐 50분의 1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그냥 오염수 정도로 보면 다른 해석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삼중수소만 하더라도 배출 기준이 지금 1,500베크렐 퍼 리터로 지금 적용하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배출 기준 6만 베크렐 퍼 리터인데 그걸 낮춰서 1,500으로 배출하겠다는 그러니까 것이죠. 40분의 1로 낮춰가지고 그렇죠. 1,500베크렐로 이제 퍼 리터로 배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음용수 기준을 따지면 600베크렐입니다. 우리나라 음용수 기준이 없습니다. 그게 WHO만 음용수 기준이 있고요. 그게 우리나라는 음용수 기준이 없습니다. 그게 법으로 정해진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빗물에서 내리는 삼중수소의 농도가 1베크렐 퍼 리터인데 그걸 6베크렐 퍼 리터로 관리한다는 건 과학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게 지금 두 분 초반부 토론부터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인식과 주장을 지금 펼치고 계셔서 여기서 하나하나 다 확인할 수는 좀 없는 상황인데 우리 이 대표께서는 그러면 아까 이제 그 일본의 힘에 굴복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본의 힘에 미국이나 EU 국가들도 다 굴복한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미국 국무성은 찬성한다는 입장 또 유럽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기 G7에서 네. 그 지지 성명을 받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받는 데는 실패했고 다만 독립적인 검증, IAEA의 독립적인 검증은 지지한다라고 했거든요. 예. 근데 독립적인 검증을 한 게 없지 않습니까? IAEA 보고서를 보면 자, IAEA 보고서가 나온 후에 미국 정부와 유럽 국가들은 그 IAEA 보고서를 신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검증된 게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1066개 탱크 안에 어떤 핵종이 어떤 농도로 어떻게 분포됐는지 조사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또 그것에 대해서 IAEA가 검증한 게 없다는 거죠. 알프스를 거친 것만 검증했다. 그냥 K4 탱크에 있는 거를 검증을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검증도 아니고 도쿄전력의 측정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실제로 그것만이 아니고 실제 중요한 건 알프스 성능이거든요.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느냐. 그 네. 성능인데 그것도 셀프 레귤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도쿄전력이 자체적으로 자율 규제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시료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또 안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독립적으로 그 샘플링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생선에 대한 시료가 83개가 OBT라는 게 있습니다. 오가닉 바운드 트리튬이라고 그래가지고 유기결합 삼중수소거든요. 예. 그것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IAEA가 검증을 안 하고 그냥 그걸 덥석 그냥 보고서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IAEA 보고서가 이렇게 검증이 전혀 안 이루어졌다는 건 어떤 교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고. 우선 IAEA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그 예. 보고서는 다 다운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다 다운받아 보실 수 있고요. 예. 뭐 목차만 봐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어떤 한쪽 면만 가지고 몰아붙이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IAEA에서는 그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5편, 6편 정도의 그 중간 보고서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최종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프스에 대한 검증이 안 되어 있다, 독립적인 샘플링이 안 되어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최종 보고서 안에 담겨져 있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전 보고서에서는 다 고려되어 있는 것들이고요. 다만 최종 보고서는
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냐면 30년간 현재 그 일본에서 방류하겠다는 형태로 희석해서 방류했을 때 그 동네에서 사시는 주민이 10km 구획 내에서 어로 활동도 하시고 뭐 식사도 하시고 거기서 살아 계시고 수용도 하시고 이랬을 경우에 이분들이 받게 될 피폭량이 얼마큼이냐 이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 보고서에서는 과연 알프스가 성능이 되느냐 또 어떤 각 물탱크에 있는 양이 얼마큼이냐 이런 것들이 다 보고서가 돼 있고요. 최종 보고서에서는 그렇게 일본이 하겠다라는 방식으로 했을 때 인간한테 미치는 영향이 얼마냐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보고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거기서는 영향은 미미하다로. 그렇죠. 거기서 알프스에 대한 검토가 안 돼 있거나 한 거는 다 맞는 일이지만 그 이전에 다 고려돼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OBT라는 것들이 이런 겁니다. 삼중수소를 우리가 삼중수소가 물의 형태거든요. 그걸 마시게 되면 이제 소변으로 한 98% 정도가 나갑니다. 2주 내에. 그리고 이제 2% 정도가 그 어떤 수소가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인체랑 결합을 하게 되는 걸 갖다가 OBT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 행위마다 그것들을 조사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학계에서 어떤 표준 인간 스탠다드맨에 대해서 어떤 OBT라는 거 조사한 보고서가 있으면 그 보고서를 억셉트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덥석 받아 물은 것이 아니라 학계의 연구 결과를 받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떤 수산물의 경우에는 OBT가 인간보다 더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국민들이 들을 때는 오해하기 쉬운 발언을 하고 계신데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위험하지 않게 말씀드릴게요. 그 83개 생선은 도쿄전력한테서 받은 내용이고요. 그게 학계에서 받은 내용이 아니고 그러면 IAEA가 검증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도쿄전력이 83개 샘플에 대해서 OBT가 하나도 안 나왔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샘플링해서 진짜 OBT가 안 나오는지 독립 평가를 해보는 게 독립 검증이잖아요. 그걸 그대로 보고서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최종 보고서에 보시면 IAEA 활동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도쿄전력이 하고 있는 것들이 적합하냐 하는 것들에 대한 평가하는 것이 첫 번째 활동이고요. 두 번째 활동은 뭐냐면 도쿄전력이 그 결과를 일본의 NRA라는 규제기관에다 보고를 하고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NRA는 과연 잘 규제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두 번째 활동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활동이 이제 독립적인 샘플링 분석 이런 것들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저도 정부에서 일해본 적이 있지만 가서 이제 그 규제 행위를 하게 될 경우에 이제 어떤 오염수를 이제 떠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게 되겠죠. 그때 제가 직접 뜨진 않습니다. 예컨대 세 번째 탱크에서 저은 다음에 떠달라. 그러면 작동 자체는 도쿄전력이 하는 것이죠. 그걸 갖다가 이제 독립적인 샘플링 안 했다거나 아니면 떠주는 물만 가지고 분석했다. 이거는 뭐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말장난이죠. 제가 이제 독일 또 처음 이제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 양쪽 그 두 분께 제가 아까 그 질문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대표님께는 아까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IAEA 보고서 문제로 잠깐 좀 말씀을 잠깐 돌리셨는데 그러면 국제사회 특히 미국과 유럽 중심의 이런 또 유럽은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재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왜 그런 결정들을 했다고 보시는지 한번 설명해 보시고 정 교수님한테는 지금 많은 분들이 그걸 꼭 바다에 버려야 되느냐. 그걸 그 콘크리트로 해서 땅 속에 묻는 방법도 있고 대기 중에 증발시키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왜 자기네 고유의 바다도 아닌 전 세계 바다를 향해 버려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고요. 먼저 이 대표님, 미국과 유럽의 어떤 입장은 왜 그렇다고 보세요? 미국은 이제 3구 특히 미일 협력 체계에서 얻는 이득이 큰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일 동맹에 기반해서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든가 그다음에 중국을 고립화시키는 그런 데 있어 일본의 도움이 필요했는데 일본이 전제 조건으로 협력을 한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2021년 4월 13일 날 일본이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겠다라고 스가 내각이 결정을 내립니다. 그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이제 미국 국무성이 지지 성명이 나왔거든요. 그 일주일 안에 미일 정상회담이 일어나면서 이게 협약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과 긴밀하게 관련돼서 돌아갔다 그런 얘기고 한국은 그 삼국 협력 체제에 들어가면서 예. 어쩔 수 없이 그냥 알겠어요. 예,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국제정치적 필요 때문에 과학적 근거 없이 동의해줬다. 결국 그 말씀이시군요. 과학적 동의보다는 이제 구실로 이제 IAEA가 예. 뭐 검증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고 우리나라도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그 정확 반대를 하다가 그 IAEA가 독립적으로 검증을 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저 다들 물러났거든요. 이번에 그 어디죠 그 G7 그 회의에서도 그 바다 방류하는 거는 동의를 못해도 그 독립적인 검증은 지지한다 그랬거든요. 예. 독립적인 검증이 보면 내용이 없어요. 예. 자, 정 교수님. 왜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 굳이 바다에 버려야 하느냐? 네, 그런 말들을 또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이제 IAEA 보고서를 쭉 보시면요. 초창기에 5가지 방법을 고려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지중 매설을 2가지를 고려합니다. 이제 액체 상태로 해서 매설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고화시켜서 지중 매설하는 방식이 있고요. 고체화시켜서.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말한 해양 방류가 있고 또 증기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대기중으로 이제 방류하는 방식이 있고 아예 전기 분해를 해가지고 다 수소를 만들어 가지고 기체 상태로 방류하자 이렇게 5가지 방법을 최초부터 고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초창기부터 그 지중 매립하는 방법은 탈락해 버렸습니다. 이유가 뭐냐하면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산업 활동을 통해서 기준을 정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예컨대 방류를 하게 되면은 생태계 분석이라든지 기상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물학적 분석이라든지 걸 다 해야 되는데. 모든 방류를 할 때마다 그런 분석을 사업자한테 다 요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그걸 연구를 통해서 야 이만큼 이하면은 다 고려가 된 거다. 그래서 이제 기준이라는 걸 정해 주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산업 현장에서 그 모든 분석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해주는 것이 기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배출 기준이라는 걸 굉장히 보수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지중 매설에 대해서 그 기준이 없다는 뜻은 아예 기준이 없다. 예, 기준이 없다는 뜻은 사업자가 그 방법을 채택하게 될 경우에는 3, 40년간의 연구를 통해서 그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로서 채택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다. 예. 해가지고 이제 2가지 방식은 탈락한 방식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물을 전기 분해해가지고 수소랑 산소의 형태로 방류한다는 것은 돈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간 일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되겠다. 해갖고 이제 3번째로 탈락한 방식이 그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까지 이제 수증기로 방류를 할 것이냐, 예. 바다에다 방류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해양 방류가 가장 값싼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안전하기도 가장 안전합니다. 수증기를 하는 것보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자력 학회에서 지난달에 그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3쪽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학회 홈페이지에 올라가서 보시면 다 다운받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물론 수증기로 방류하거나 어떤 해양 방류하거나 둘 다 이제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낮은데 가상적으로 피폭량을 갖다 계산해 봤을 때는 수증기 배출이 해양 방류보다 10,000배 많습니다. 그래서 더 안전하기도 한 방식이 해양 방류다. 왜냐하면 바다가 굉장히 넓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실은 가장 안전하기도 하고 가장 어떤 그 값싼 방식이기도 한데 이제 가장 값싸기 때문에 했다 이런 표현으로 하면 이제 국민들이 좀 자극이 되죠.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도 있는 데다가 그런 어떤 감정을 자극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미 10수년 전서부터 뭐 다 고려한 방식인데 이제 와서 땅에다 묻어라 그러면 여태까지 검토한 사람들이 굉장히 허탈하죠. 예. 네. 예. 그 5가지 검토했다는 거에 대해서 IAEA가 별도로 독립적으로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해양 방류가 가장 싸게 평가가 나왔어요. 34억 엔으로 나왔는데 그 금액이 허구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1km 그 해양 터널을 팠거든요. 그렇죠. 해양 배출을 위해서 예. 그 터널 비용만 350억 엔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30년간 배출하기 때문에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해양 배출을 위해서 그것만 250억 엔 잡혀 있고요. 그 바다로 배출함으로써 주민들한테 저 보상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뭐 5천억 엔이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8천억 엔 잡혀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고집하느냐. 바다로 그냥 버리는 게 가장 속편한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그 지상에다가 쌓아놓거나 또는 그 몰타르 방법이라든가 또는 저수지를 만든다 이런 것들은 계속 쌓아놓고 되는 그런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바다에 배출함으로써 가장 쉽게 정리를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사실은 그 안에 어떤 농도로 어떤 핵종들이 어떤 분포로 있는지 공개를 안 하거나 아예 검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갖다가 희석해서 버린다는 농도 기준도 가동원전에 적용하는 기준을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건데, 그 희석해서 버리는 거는 불법이거든요, 우리나라 법으로. 하지만 그걸 IAEA가 동의를 하고 있고 그거는 힘의 논리가 작용한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 배출하는 것이 해양 생태계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줌에도 불구하고 해양 생태계의 그 먹이사슬에 대한 그 어떻게 된 장기적인 분석 이런 것도 아예 없어요. IAEA 보고서에. 네. 전 조심하셔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 과학적으로 위험한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데, 우리나라 월성에서도 삼중수소 발생하는 것들을 희석해서 방류하고 있고요. 정상 가동 중인 그렇죠. 원전도 예. 이 그 뭐 좀 냉각시키고 네. 할 때에 삼중수소가 방출이 되나 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상 가동 중에서도 필터를 통해서도 다 걸러내고 하지만 어떤 방사능 동위수소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출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 배출 기준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출 기준을 정할 때 생태계의 영향, 생물 영향, 축적 영향, 기상 영향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배출 기준을 정한 거기 때문에 배출 기준을 준수한 배출에 대해서 다시 생물학적 영향을 검토해달라고 하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무식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표현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자꾸 표적 바꾸기를 하시는데, 지금 뭐 사실은 뭐 돈이 더 많이 들었다든지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데,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들은 결국은 우리 바다에 어떤 영향이 기대되느냐 하는 것들이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이고, 그 안에서 발생되는 매우 디테일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 가지실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 안에서 뭐 어떤 방류했을 때 어떤 영향이 했을 것이냐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한 관심은 오히려 일본 사람들이 가져야 될 관심들인 거죠. 알겠습니다. 1시 31분 막 지났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오늘은 특별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 펼치고 있습니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고 토론 이어가죠. 김민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덕소 3패에서 서종까지 13km 길게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당진 분기점 부근 3, 4차로에서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발안에서 화성 휴게소까지는 4km 정체고요. 조남 분기점 부근 1, 2, 3차로에서는 낙하물을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까지 정체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은 여주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면서 감곡 나들목에서 여주 분기점까지 6km 정체되고 있고요. 창원 방향은 여주 분기점에서 감곡까지 10km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거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오늘은 특별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토론 펼치고 있고요. 원자력 안전과 미래의 이정윤 대표, 경희대 원자력공학과의 정범진 교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전반부에서도 마찬가지고 후반부도 그렇고, 제가 이제 한간에 있는 이야기들 가운데 이 양쪽 주장을 펴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공격적인 그런 질문들로 계속 좀 꾸려가 보겠는데요. 이정윤 대표께는 또 이게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물이 나오면
태평양을 돌고 돌아가지고 네. 우리 한반도로 우리나라 쪽 바다로 오는 데는 뭐 한 4년 정도 이상이 걸린다더라. 뭐 4년, 10년, 뭐 5년 뭐 이런 얘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물이 먼저 닿게 되는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나라들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지뢰 걱정을 해야 되느냐라는 주장과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2011년 사고 직후에는 전혀 처리되지 않은 어마어마하게 오염된 방사능 물질들이 바다로 다 쏟아져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매년 우리나라 인근 바다들에 대한 방사능 측정을 했는데 별 영향이 없었지 않느냐. 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보시고 반대로 이제 우리 정 교수님은 아무리 미량이라 하더라도 방사능이라는 거는 축적되고 축적되지 않느냐. 그렇게 축적되고 축적되는 게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한테 가고 또 그 물고기를 먹은 사람 몸에 또 축적되고 이게 또 게다가 방류가 30년이라고 하지만 지금도 계속 오염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40년 갈지 50년 갈지 모르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 계속 축적되면 분명히 인간에게 인체에 미칠 영향이 큰데 거기에 대한 분석이나 고려는 없었지 않느냐 이런 또 반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한번 답해 보시죠. 이 대표님. 이게 이제 뭐 태평양을 돌아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게 결국은 희석될 만큼 희석돼서 미미한 수준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뭐 일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해양 그 해류 뭐 독일의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영향 평가 뭐 이런 것들이 해석적으로 이제 평가를 한 시뮬레이션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어떤 물리적인 현상이나 시뮬레이션인 거예요. 그냥 추세만 보는 거지 실제로 바다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복잡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트렌드만 보는 거지 그거는 저는 완벽하게 믿지를 않습니다. 다만 다른 영향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좀 우려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기후 위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라니뇨다 뭐다 해가지고 흐름이 완전히 또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태풍이 불어가지고 또 이제 한국을 휩쓸고 간다든가 또 여러 가지 또 회유성 어종 이런 것들이 또 돌아다니고 있고 그런 것들이 뭐 참치라고 그러죠. 그것이 불과 8개월 만에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오염된 참치가 뭐 잡히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공해상에 버리는 거는 어쨌든 간에 세계적으로 오염을 증가시키는 일이고 가장 위험한 거는 그 지역 주민들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그렇죠. 또 그 2011년 때 엄청나게 쏟아져 나온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매년 측정해 보면 방사능 그 바다의 수치가 별 문제가 없었다. 이건 글쎄요,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2015년 전후로 해서 약간 들어왔어요. 약간 뒤입니다. 동해안, 남해안 쪽에 숫자가 올라가더라. 숫자가 일부 좀 올라간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그렇게 크게 그거 한 건 아니고 다만 중요한 거는 그게 진짜 5년설 이렇게 돌아서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는 것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 해역에 영향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다. 그 정도로 그냥 저는 보고 있고요. 알겠어요. 그게 계측기 해양 계측기 몇 개 더 설치하고 이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거보다는 오염수 배출하는 거 그거를 못하게 하는 게 못하게 하는 게 가장 맞다. 자, 정 교수님 이게 우선 오랫동안 축적되고 쌓이고 계속 누적되지 않느냐. 그렇죠. 이제 그건 중금속에 대해서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금속이 뭐 해양 방류했을 때 작은 물고기가 그걸 먹고 큰 물고기가 더 많이 먹게 되고 그걸 또 많이 먹게 되는 참치나 이런 것들은 이제 먹이사슬에 위에 있는 것들은 중금속이 축적된다. 이건 사실이고요. 방사선에 대해서는 그런 축적이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볼 때 우리가 방사선에 대해서 크게 4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로 저희가 해석을 합니다. 500mSv 이상. 이렇게 되면 이건 definitely 분명히 어떤 효과가 나타납니다. 방사선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즉시 어떤 즉사를 하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고요. 이제 100에서부터 500mSv 사이를 받게 됐을 때는 확률적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술을 드시면 건강에 안 좋지만 어떤 사람은 뭐 증상이 나타나는 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제 증상 없이 평생 잘 사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걸 이제 확률적인 효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500 이상이 되면 누구라도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100에서부터 500 mSv 정도를 받게 되면 영향이 있어서 암 생기시는 분도 있고 안 생기시는 분도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1에서 100mSv는 이제
논란이 좀 있는 구간인데 예컨대 그만큼을 받았을 때 100mSv 미만이면 영향이 안 나타나더라라고 이제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작은 영향이라도 있긴 있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100mSv 이내에서는 영향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이제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리 기준은 100 그렇기 때문에 100으로 관리할 수는 없는 거고요. 1mSv로 관리를 합니다. 100분의 1이네요. 그렇죠. 이제 그 1mSv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영향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학계의 정설이고요. 왜 100mSv가 영향이 안 나타나는데 1mSv는 영향이 없다라고 보는 게 이제 몇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일반인들은 계측기를 달고 다니시지 않기 때문에 그 관리 기준이라는 것들을 초과하는 배출을 받고도 본인이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mSv를 관리하게 되면 이분이 여기저기서 1mSv씩 한 30군데서 받아도 100mSv를 하회하게 되니까 1mSv를 관리하는 기준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그 1mSv가 관리 기준인데 일상생활에서 1년 동안 우리가 받게 되는 그 자연 방사능이 3mSv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방사선의 뭐 3분의 1 수준으로 관리하게 되면 그건 영향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지금 이게 방류하고 있는 것들은 그 이제 모든 방사선 동위원설 그 1mSv를 받게 되는 걸 기준으로 해서 배출 기준이 결정이 되는데 그거에 40분의 1, 50분의 1을 방류를 하고 그것들이 또 이제 뭐 나가서 한 또 4, 5년 후에 1조분의 1로 돌아가지고 우리한테 왔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면은 세상 살기 어렵지 않느냐.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일본산 수산물 문제인데요. 중국은 일본 전역에 걸친 수산물 금지 조치를 취했고 반면 또 이유는 일본 그 후쿠시마 인근에 대한 수산물 금지 수입 금지를 풀어버렸고 정반대의 행동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대표님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우리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IAEA 기준에 적합하니까 용인한다라는 식의 비슷한 태도를 취하면 일본 측에서 그러니까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 금지를 풀어라라고 요구하는데 대응할 논리가 없다라는 주장도 있잖아요. 정 교수님 또 어떻게 보시는지. 네. 일단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지금 0에서 100mSv 집적설량 그거에 대해서 최근에 논문이 나왔어요. BMJ라고 굉장히 유명한 저널인데 거기서 30만 명 사망자에 대해서 장기적인 추적을 해서 집적설량 0에서 100mSv 그 한도 내에서 저설량이라고 지금까지 했던 것인데 암 발생률이 고형암 2배가 일어난다는 것이 지금 입증 10V당 그래서 그런 그 입장이 나왔다는 거를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제가 그 유튜브를 봤는데 그 동영상에 그 낚시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청년이 그 유튜버 가가지고 고기 잡는데 이거 먹으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먹는다. 어디서 하는 낚시? 그 후쿠시마 아래 이바라켄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제 기억에 맞다면 근데 거기에 되니까 삐 하는 거예요. 방사능 측정기를 되니까 그래서 아니 이거 먹으면 안 되지 않냐 그랬더니 우리 먹는다. 그 배에다 갖다 대니까 배도 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일본 정부를 이해할 수 없는 게 이런 것들을 규제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최근 2차례 일본을 다녀왔는데 그 가서 느낀 게 바로 그런 겁니다. 홀버디 카운팅이라고 전신 체내 피폭을 카운팅할 수 있는 뭐 피드 뽑고 이렇게 그걸 안 하니까 시민 측정소가 생겨가지고 하는데 최근에 나왔습니다만 신주쿠에서 어린이들 측정하는 그 시민 측정소인데 거기서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12년이 지났는데 도쿄에서도. 그래서 체내에서 계속 방사능이 나오니까 불안하다 이런 얘기인데 그것이 잘못된 주민 회귀 정책에 의해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주민 회귀 정책. 그러니까 후쿠시마 인근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피난간 분들을 강제로 회귀하는 정책 때문에 그분들이 와서 농업을 하고 수산업을 하잖아요. 그럼 그 오염된 농수산물이 전국으로 유통이 되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그게 언제든지 한국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 지금 아직까지는 일본이 좀 눈치를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들어오고 있는 게 홋카이도산 그 가리비 같은 게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지금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홋카이도에서 재배한 게 아니고
거기에 무스만이라고 아오모리현에서 생산한 거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예. 아오모리는 금지된 지역에 우리나라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다리 하나 건너가면 홋카이도예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추적되고 있느냐 네. 그런 것들이 지금 그냥 무자비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과학적으로 보면 농수산물 플러스 가공식품 전부 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는 게 우리나라 농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일본 전역에서 생산된 수산물뿐 아니라 농산물, 가공식품까지 예. 전면 수입 금지가 전면 필요하다. 수입 금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 교수님. 예. 우선 수입 금지하는 것과 방사선적 영향이 있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입 금지라는 거는 방사선 영향이 없다 할지라도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정치적으로는 할 수 수입 금지할 수 있는 있다. 것이기 때문에 수입 금지라는 것과 어떤 과학적 영향이라는 것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수입금지보다도 잠깐 말을 정정하겠습니다. 썼는데 전면 측정이에요. 전수검사. 전수검사. 네. 그것도 이제 정부에서 일해보지 않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부에서는 전수검사라는 걸 하지 않습니다. 샘플링합니다. 예. 표본 검사를 통해 가지고 뭐 95% 신뢰도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사업자들은 전수검사를 합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하는 일들은 전수검사인 것이 없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100ml 시버트 이하의 방사선에 대해서도 암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논문이 나온 것을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논문이라는 건 1년에도 수천 편, 수만 편 나오는 것이고 이제 그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100ml 시버트를 관리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1ml 시버트를 예. 관리하겠다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일본이라는 나라가 자국민은 방사선을 아무리 받아도 아무 신경도 안 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이고요. 잠깐만. 방사선 계측기를 통해서 삐 소리가 나왔다고 하시는데 그건 세팅을 얼마로 했느냐에 따라서 삐 소리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방사선 삼중수소 같은 경우에는 베타를 내는 방사선입니다. 베타는 이제 우리 전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삼중수소는 계측기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샘플링을 떠가지고 실험실에서 측정해야 되는 것이지 그 뭐 가이거뮬러 카운트처럼 이렇게 딱 갖다 대면 삐 소리 나고 이건 감마선을 측정하는 측정 장치이고요.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삼중수소랑 관련이 없는 말씀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린이 소변에서도 그렇고 방사선 나옵니다. 저희도 나오고요. 지금 서울 사람들한테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중요한 건 문제는 뭐냐면 양이 알겠고요. 얼마냐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양을 얘기하지 않고 말씀하시면 국민들 우려하게 되는데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수입 금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정 교수님의 의견은 어때요? 저는 과학적으로는 금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불안하고 뭐 수입해도 먹지 않을 것이다라면 수입 안 하는 것도 정답입니다. 저는 뭐 이 정부의 발표를 100% 신뢰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이 정부가 국민들이 허락할 때까지는 수입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했던 것들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 뭐 1mm 시버트라는 것이 그게 이제 연간 그 1mm 시버트 지금 제가 논문 얘기한 거는 집적설량을 얘기한 거예요. 0에서 100mm 시버트. 그리고 좀 착각을 하신 것도 감마 측정기 맞습니다. 그 어린이 청년 그 몸에다 대고 측정한 감마 고요. 삼중수소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못된 얘기고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힘의 논리가 작용한 거지 과학적 논리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엄밀히 평가된 것도 아니고 그 11개국 그 IAEA에 참여한 그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람들하고 좀 토론을 하자 여러 번 얘기했는데 지금 그것이 안 맥혀 들어가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 사람들이 실제로 참여를 하면서 그 11개국의 IAEA 보고서 작성에 어떻게 관여를 했고 어떤 의견을 냈고 그것이 어떻게 반영이 됐고 당신들의 의견이 어떠냐. 그거를 좀 같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차단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예. 전문가들끼리의 토론도 안 되더라. 예. 뭐 일본이 뭐 하는 말 그 자국민 보호를 하지 않는다. 또 일본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미국, EU, IAEA는 여기에 다 동조하고 있다. 이 주장은 국제 정치적 역학관계 때문에 이 주장은 너무 센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뭐 그렇게 하고 있죠. 불합리하게 오염수 배출을 억지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 전 세계 국민들이 다 반대를 하고 있고 억지로가 아니죠. 정치적인 이유 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거대한 힘에 지금 굴복하고 있고 그것이 만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결정한 삼국 협력 체계에 의한 것이라면 그런
불법적인 오염수 투기를 기반으로 한 삼국 협력 체계가 얼마나 오래 갈 건지 예. 세계 평화를 해치잖아요. 그런 삼국 협력 체계는 진짜 오래 가지 못할 거라는 거를 정당할 수 없잖아요. 평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폭력적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정부에다가 좀 염려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삼중수소를 1년에 0.6g 정도 해양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는 중국은 한 2.9g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빗물에서 떨어진 양이 한 4g 정도 빗물의 형태로 동해에서 떨어지고 있고요. 후쿠시마에서 방류하겠다는 것은 0.06g입니다. 그 우리나라는 이미 0.6g 거의 10배를 방류를 하고 있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뭐 인류의 평화를 저해하고 있고 불법적이고 이런 표현들은 좀 과도한 포장지가 씌워진 것이 아니냐. 네. 이 그런 국제해양법 재판소란데 우리가 제소하면 우리가 승소할 수 저는 있다고 승소할 보세요?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정부가 제소를 안 하죠. 지금 할 마음이 전혀 충분히 없습니다. 승소할 만한 법적 근거는 갖고 있다. 갖고는 있죠. 정 그런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전 제소하면 나라 망신이죠. 아이고. 뭐 이런 정도의 양을 가지고 제소한다는 거는 그 나라 과학자 다 죽은 거죠. 뭐. 그게 이제 선례가 되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오염수 배출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선례가 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핵 오염이 증가를 하게 되고 그거 다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나라도 하고 있고 중국도 하고 있고. 가동원전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정당화가 됩니다. 발전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고 엄청나게 난 그런 데서 무작위로 그냥 갖다 버리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무작위. 예, 저기 뭐야 컨트롤 한다 해도 그거는 우리가 검증할 수가 없어요. 다 검증한 게 IAEA가 하고 있는 것이고요. IAEA 는 일본 규제기관도 하고 있고요. 도쿄 전력도 하고 있고요. 그 매주 한 번씩 그 저기 방사능 그 물질의 양도 지금 업로드하고 있고요.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그럼 제보가 들어왔는데 네. 그 J1, K1 탱, J1, D1 탱크에서 3만 베크렐이 넘는 방사능이 나온다. 이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 최대가 19,909배 기준치를 초과한다 그러는데 여기는 지금 3만 배가 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거 사실이냐 거짓말이냐 이렇게 얘기해 공문서로 나와 있는 거예요. 외무성 공문. 한국 그 대사 일본 대사로 공문을 보낸 건데 그러면 뚜껑 열고 한번 측정해 보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말 한마디 없어요. 그거는 모든 제보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일일이 대응할 수는 없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예. 후쿠시마에서 2011년 어떤 의혹이 다 사실이다. 의혹이 뭐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는데 그 의혹들이 모두 다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2011년도 방류했던 것보다 작다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고 거고요. 직후보다는 훨씬 적다. 그리고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것들 그게 의혹이 아니고 증거면 정부가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증거가 나왔다 그러면 정부가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모든 의혹에 대해서 우리 이런 의혹이 제기됐으니 조사해 주십시오. 이것들은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그런 의혹들 증거가 아닌 의혹들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수산물을 못 드시는 것도 피해입니다. 수산업자가 장사를 못하는 것도 피해지만 수산업물을 못 드시게 되는 것도 피해인데 그런 의혹들을 제기할 때 매우 조심하셔야 된다 하는 알겠습니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수입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오늘 토론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핵폐수로 부르느냐 처리수로 부르느냐라는 명칭부터 시작을 해서 안전성의 문제, IAEA 보고서의 어떤 신뢰성의 문제, 그리고 수산물 수입의 문제, 어느 대목 하나 두 분 다 과학자이신데 어느 대목 하나 접점을 찾기 어려운 정반대의 주장들을 펴셔서 판단은 우리 청취자분들께 그냥 맡겨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지을까요? 아쉽죠. 힘의 논리. 거두절미 정치가 각설하고 아닙니다. 오늘은 특별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난 상황,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논쟁점 중에 하나인 이 오염수 방류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전문가 두 분의 토론 전해드렸습니다. 원자력 안전과 미래 이정윤 대표,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의 정범진 교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조지 베이커 셀렉션의 I've been away too long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